자, 이 원천징수죠. 자, 먼저 원천징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게 원천징수예요. 자, 이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죠. 한번 볼게요. 요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용어 자체로는 시험 자체는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아셔야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한번 봐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우리 원천징수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뭐였어요? 뭐 할 때 놉니까? 그쵸. 예수금, 선납세금 이런 거 있었죠. 그때 넣은 거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란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원천징수라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천징수라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거 정리해 둔 겁니다. 자,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 방법을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여 받잖아요. 급여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죠. 당합니다. 본데 급여 받고 나면은 원천징수 안 당했더라면 급여 받고 나서 국세청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직원도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 국세청에 일일이 다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노동력 낭비가 발생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대신 여러분들 납부해야 될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그 방법이 바로 원천징수였던 거예요. 됐나요? 원천징수는 부양가족이나 주거 형태 등 개인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은 표준율이 3% 이래서 6만 원. 그 다음에 니는 300만 원의 표준율이 10%다.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소득에 대해서 가지고 바로 원천징수해버립니다. 이런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해서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거 있어요.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해요. 그런데 그 원천징수는 내 개인적인 상황이 부양가족이나 아니면 기타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떼가버려요. 그래서 떼갈 때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하잖아요. 맞죠? 직장인들은 언제? 주로 1월달이죠. 1월달에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해서 언제 회사에서 2월달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서 내가 고려가 안 됐을 때 너무 많이 뗐던 사람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 13월에 급여라는 경우 있죠. 그거 환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작게 냈던 사람은 많이 내야 될 사람이 작게 냈던 사람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들 매년 당하고 있어요. 매월 또는 매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요. 자, 원천징수 당한 거에서 우리가 빼주는 거 있죠. 그것을 공제라 그래요. 공제. 공제라는 것은 다 빼주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것은 소득공제고요. 어떤 것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소득공제란 말과 세액공제란 말은 달라요. 소득공제 한번 봐요. 자, 소득공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전체 소득에서 전체 소득에서 소득 공제되는 금액을 뺍니다. 차감한 다음 해당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받는 소득을 빼고 그러면 내가 총 수입이 결정되겠죠. 그 수입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게 소득공제가 돼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빼요. 공제되는 금액을 구해서 소득에서 그 금액을 아예 빼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제되는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얼마였나요? 4천만 원.
공제되는 소득이 얼마였나요? 1,000만 원.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버려요. 그럼 나는 총 수입을 얼마로 보겠다? 3천만 원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소득공제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요.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자, 전체 소득에서 첫 번째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결정날 수 있죠. 세액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구한 다음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요. 뭐 간단하게는 이는 소득에서 소득을 빼는 거고, 이는 세액공제는 내가 세액을 낼 세금에서 무엇을 빼겠다? 세금을 빼겠단 말이에요. 요 놈은 소득공제는 뭐? 소득에서 소득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고, 요 놈은 세금에서 세금을 빼서 납부세액이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액공제 예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이었어요. 4천이면 4천에 해당한 세율을 곱해주면 돼요. 곱했더니 결정세액이 1,000만 원이었다 쳐요. 1,000만 원. 두 번째, 자, 공제되는 세금을 구해요. 무슨 공제? 카드 공제, 보험 공제, 보험료 공제, 뭐 교육비 공제, 이런 세금을 다 구했어요. 빼는 세금을 뺐더니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소득은 총 얼마였나요? 4천만 원. 4천만 원에 대해서 표준 세율을 곱했더니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공제받는 세금을 다 구했더니 얼마?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나는 얼마 내면 될까요? 500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소득 공제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할 수 있죠? 자, 내가 500만 원을 공제를 받아요. 500만 원. 500만 원 공제받을 수도 있죠? 자, 500만 원이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500만 원을 소득 공제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세액 공제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이게 답이 맞으면 이거 구분은 됐단 말이에요. 자, 500만 원이 자,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공제는 뭐였어요? 소득에서 소득을 빼서 그리고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이 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을 결정한 다음 세액에서 뭐를 빼는 거다? 세액을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빼는 게 이러면 소득공제, 자, 요게 500만 원을 빼는데 소득공제면 이 500만 원이 뭐가 됩니까? 소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세액공제 500만 원이었으면 요게 납부세액에서 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500만 원이 소득공제였으면 좋겠습니까? 세액공제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세금 작게 내겠어요? 어려워요? 그럼 둘 다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봐요. 이게 4천만 원 연봉이랬죠. 맞죠? 4천만 원에서 소득공제였으면 빼기 얼마입니까? 500만 원 빼죠. 그럼 난 총 소득을 얼마로 볼까요? 3,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10%라 쳐요, 그냥. 그러면 얼마 내면 됩니까? 350만 원 내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소득공제 한번 봐요. 세액공제 한번 봅시다. 세액공제이면 4천만 원에 10%라 쳐요. 그럼 얼마 세액이 결정납니까? 400만 원. 맞죠? 그리고 요게 세액공제였으면 빼기 얼마 하면 됩니까? 5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거 환급 받는 거잖아요. 100만 원 환급 받아요. 세액공제가 낮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냐면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고요. 나머지 공제들은 또 세액공제가 있고 어떤 거 나중에 나와요. 이거는 소득공제다, 세액공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 원과 세액공제 100만 원은 똑같은 100만 원처럼 생겼지만 의미가 다르죠. 소득공제 100만 원은 내가 1억 부어졌다 쳐요. 소득공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빼나 안 빼나 똑같아요. 티가 안 납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납부세액이 결정되겠죠. 그 세금을 100만 원 빼줘요. 그거는 이야기가 확 다르잖아요. 맞죠?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해되나요? 요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의미는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요 자체로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아주셔야 돼요. 자, 요 두 가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가 한번 봐요. 근로소득이란 말과
근로소득이란 말과 근로 뭡니까? 소득 금액은 달라요. 이자 소득이란 말과 이자 소득 금액은 달라요. 이게 다른 건데 이꼴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비슷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회계나 세무에서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근로소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 있죠? 총급여하면 월급, 그 다음에 상여금, 뭐 구질구질한 다른 돈들 받는 거. 그게 총급여입니다. 총급여에다가 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요. 공제금액을 뺀 게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되고요. 다음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금액은 또 이야기가 달라요. 자, 근로소득에는 종합소득이 있어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있어요? 근로소득. 근로소득 요거였죠. 여러분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죠. 주식 같은 거 투자하면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연금소득에다가 뭐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더해요. 종합소득에다가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더해서 빼요. 필요경비들을 뺍니다. 빼고 그리고 비과세하는 소득들이 있어요. 요거 우리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소득, 근로소득 공제, 요게 근로소득 공제액 있죠. 요거를 빼요. 뺀 금액이 뭐?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로 한번 봐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요놈이 훨씬 많이 빼죠. 빼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다른 소득은 다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다 쳐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많을까? 근로소득 금액이 많을까? 근로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만 빼잖아요. 맞아요. 그 빼는데 여기는 필요경비라든지 뭐 나머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빼줘요. 이렇게 되고 알아주시고 다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거 시험에 놓는 거예요. 종합소득 되는 거 있죠. 요거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있어요.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죠. 요거 따로 적어놨잖아요. 이상하죠? 요거 더하게 되는데 따로 적어놨어요. 요거를 요 두 개는 분류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분류과세. 글자가 좀 분류. 됐어요? 요거 알아주세요. 이게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좀 알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종합소득 되는 6가지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돼요. 보기 4개 중에서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6가지 외우기 좀 힘들죠?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말들은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자체는 안 어렵죠? 근데 이 6가지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 저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제가 기억하는 거 한번 봐요. 자, 앞에 자만 한번 따볼게요. 배, 기, 사, 맞죠? 그 다음에 이, 근, 연. 됐어요? 자,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기사님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 택시 기사가 내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기사도 김기사도 있고 박기사도 있고 배기사도 있어요. 요번에 우리 원천징수 할 때는 배기사 좋아합니다. 우리 배기사가 사람은 참 좋은데 담배를 참 많이 피워요. 그래서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배기사 이번에 올해 금년하지. 올해 말고 이번에 금년 좀 하지. 됐어요? 출발. 배기사 맞아요.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근데 금 대신에 뭐? 근로소득. 됐어요?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번에 이자소득, 근로소득, 금년하지, 연금소득.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 6가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이렇게 기억하는데, 금년인데, 금 대신에 뭐? 비슷한 말, 어떻게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고요. 뭐 기억이 안 되면
순서대로 아무 데나 외우시면 돼요. 말을 만드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간혹 시험에 놓으니까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있죠. 있는데 무작비기로 6개를 달달달달 외우시면 힘들어요. 우리가 뭐 기억하기 좋은 말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기억할 때 다시 한 번 더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번에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요 말 정도 알아주시고. 자, 요 말들은 자체로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말들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좀 익혀주십시오. 몇 번 보시면 크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어려운 말은 없고. 자, 다음 원천징수 중에서 먼저 인적 공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 급여받잖아요. 그럼 연말 정산합니다. 이거 공부 잘 해놓으시면 자격증은 둘째 문제치고요. 이거 원천징수 부분 잘하면 납부세액을 줄여줘요. 납부세액을 줄여줍니다. 즉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탈세가 아니라 법으로 정당하게 절세가 되는 거죠. 못 받고 있던 공제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공제 중에서도 가장 큰 공제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사람 공제예요. 사람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인적 공제, 기본 공제예요. 기본 공제. 첫 번째 본인은 무조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다. 자, 인적 공제에 해당이 되면은 1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150만 원. 그게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공제가 150만 원 공제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벌어요. 내가 부양가족도 없고 독신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혈연, 지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이 어쨌든 없어요. 그냥 없어요. 어쨌든 없습니다. 없어서 내가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 혼자밖에 없죠. 그럼 3천만 원에서 150만 원 소득 공제입니다. 빼줘요. 그럼 나는 얼마 받은 걸로 치겠단 말입니까? 2,85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본인은 되고. 다음 부양가족이 있어요. 자, 배우자 공제네요. 배우자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란 말은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죠.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 공제가 돼요. 결혼했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미스가 조금 세금 많이 냅니다. 부양가족이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배우자 공제는 그리고 우리가 인적 공제 이거 하다 보면 형님, 동생, 그 다음 시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들은 제가 남자예요. 남자다 보니까 이게 장인, 장모는 잘 알지만 이게 시아버지, 시엄마란 말은 잘 하지를 않아요. 남자고 무슨 시아버지, 시엄마 이렇게 해요. 맞죠? 이게 호칭이 그러니까 고모 이런 말은 알아도 처제 이런 말은 알아도 여자 도련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내가 쓰지를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또 잘 알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 출제하시는 분 있죠?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호칭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 근데 호칭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시부, 시모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거 호칭은 남자 기준으로 말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맞게끔 여자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험 칠 때도 형수는 나와도 도련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양해 바랍니다. 되셨어요? 호칭들이 막 나와요. 먼저 배우자 공제니까 와이프를 말합니다.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 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이하. 자, 이거 월 아닙니다. 월이 아니라 연간이에요. 연간. 1년간. 이해가 되십니까? 1년간.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 와이프가 전업주부 아니면 거의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되셨어요? 와이프. 요즘 남자도 전업주부 하는 사람 있대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연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다만 100만 원 넘어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요 위에 적어놨죠. 요것들은 100만 원 넘어도 돼요. 첫 번째, 총 급여 있나요?
총급여는 얼마까지 해주는가 하면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와이프가 일일에 뜨문뜨문 명절에 마트에 가서 알바를 좀 합니다. 명절 때만 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알바를 해서 연간 받는 돈이 4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적 공제가 되는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본대는 100만 원 넘으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급여는 얼마까지 해준다? 500만 원까지 해줘요. 급여는 연간 받는 거. 요거 예외입니다. 되시겠어요? 두 번째, 요거 다른 거는 딱 100만 원 이하여야 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뭐 100만 원 넘어도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용 근로소득 있죠? 있어요? 일용 근로소득. 자, 일용 근로소득 하면은 어떤 거냐면 왜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뭡니까? 일일 노동시장입니까? 새벽에 한 4시나 돼서 와 있다가 밖에 쭉 줄 서 있다가 누구씩 타세요 해서 뭐 과수원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일당 받는 사람들. 왜 하루 일하고 하루 월급 받는 사람들 있죠. 그거 뭐 하루는 이틀 일하고 이틀씩 받더라도 똑같고 그런 게 뭐 일용 근로소득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어요. 분리 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죠. 일용 근로소득자가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비 오면 일 못해, 허리 아프다고 일 못해, 일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당도 센가 하면은 얼마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 일용 근로소득은 얼마라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분리가 되란 말 자체가 뭐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다. 이래 됩니다. 일단 복권 당첨금 있죠. 왜 이러면 로또 당첨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당첨은 안 돼도 들어는 봤죠. 저도 로또 1등 당첨됐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미국에 잭팟 터져가지고 뭐 3,800억을 받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3,800억을 받던 뭐 5천억을 받던 1조를 받던 필요 없어요. 그것도 뭐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우리 와이프가 자 연간 소득 금액은 없어요. 전업주부였는데 로또에 1등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복권 당첨금은 뭐 분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복권 당첨금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뭐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 시험 치실 때 기타 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가 선택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것들 여러분들은 뭐 100만 원 넘어도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자,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입니다. 본인하고 같이 사는 건데요. 공제를 해주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그 소득 금액은 얼마의 제한이다? 100만 원. 1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100만 원 넘더라도 되는 것이 총 급여는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일용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됐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선택이 가능한데 분리과세가 대부분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2019년으로 적어놨죠. 2019년이에요. 자, 이 세법은 매해 조금씩 바뀝니다. 왕창 바뀌는 건 없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자 지금이 2019년 1월달이잖아요. 요번 여러분들 2월달 시험 칠 때는 어떤 거 2018년 기준으로 시험을 쳐요. 2월달 1회까지만. 그리고 4월달부터는 개정된 세법으로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요. 이게 법이 바뀌니까 바뀐 법에 따라서 그리고 시험은 2018년 기준으로 칠 겁니다. 왜? 2월달 시험까지는 2018년까지니까 그리고 4월부터는 2019년 개정된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은 실무에 가셔서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겠다? 2019년께 적용되겠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과년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게 될 텐데요. 그 기준은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왜? 앞으로 우리가 적용할 게 이거니까. 이해되십니까? 하고 알아주시고. 자, 다음 부양가족이네요. 부양가족. 자, 부양가족 공개입니다. 자, 부양가족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양가족이란 말은 첫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이란 말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한 주거 공간에 같이 사는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됐나요?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게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 사람도 연간 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이어야 된다?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됐어요? 소득 금액은 얼마 넘으면 안 된다더라? 100만 원입니다. 무조건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다만 요놈들은 예외다. 요놈들은 예외다. 됐나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하는 사람들 이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그 사람들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으면 안 돼요. 그 밑으로 이어야 됩니다. 이면서 요 사람들 먼저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 존속은 윗대. 예? 윗대. 직계는 혈연. 만 60세 이상. 그 다음 직계 비속. 만 20세 이하. 자, 요거 보기 전에 요 화면부터 먼저 볼까요? 요거 아셔야 돼요. 이 가족관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거 적어놨죠. 요거부터 먼저 보고 할게요. 가족관계. 제가 그려놨는데 나를 중심으로 그려놨습니다. 됐나요? 나 요게 나를 중심으로 그려놨어요. 한번 볼게요. 요게 냅니다. 실제 내예요. 자, 나를 기준으로. 자, 나는 누가 낳았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결혼해서 내놨죠. 내만 놓은 게 아니라 나는 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도 있다 치고 내 동생도 낳았잖아요. 맞죠? 동생도 있고 뭐 남동생이든 누나든 관계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3명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또 누가 낳았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낳았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낳았고. 근데 아버지 형제들 있죠. 고모도 있고 그리고 삼촌도 있죠. 이렇게 있고 우리 엄마 쪽으로 봐요. 엄마 쪽으로는 뭐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결혼하셔서 이렇게 낳았잖아요. 맞죠? 이렇게 낳았고. 자, 그리고 어머니를 기준 보면 내한테 이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애를 딸, 아들. 실제로는 요 둘에밖에 없어요. 딸 하나 더 입양했다 쳐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 관계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요거 기준으로 내 위쪽이 존속입니다. 위쪽이 존속. 그 다음 아래쪽이 비속. 이해되십니까? 존속, 비속 구분되시나요? 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같은데 보면 안 좋은 말로 존속 상해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불륜이 아니고 뭐라노 폐륜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을 때렸다 이런 거 노죠. 그게 존속 상해하잖아요. 그때 존속이란 말이 나와요. 되셨어요? 예? 요거 비속.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존속인데 자, 위쪽이고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직계란 말 있잖아요. 이건 잘 알아놓아야 돼요. 세상 생활할 때 필요합니다. 직계는 요게 흐무리한 거 있죠. 빨간 거. 이 사람들만 직계예요. 이렇게 내하고 혈연으로 섞여 있어야 돼요. 내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직계입니다. 내 피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 자, 한번 봐요. 당연히 내 애들은 내 피하고 섞여 있겠죠. 여기 내 피가 안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죠. 내 딸이 하나 있는데 내 피가 하나도 안 섞여 있어요. 뭐 입양 말고 입양을 안 했는데 내 피가 안 섞여 있단 말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맞죠? 내 피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제가 아주 예외적인 거 안 섞여 요런 사람 안 되는데요 하면 입장 곤란해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로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내 피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물려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서 아버지 놓고 피 이어받고 내가 피를 이어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쪽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받았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내 피 이어받아요. 요 사람들만 직계예요. 직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보니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자, 그게 보면
삼촌은 직계가 맞아. 존속은 맞죠. 내 윗대니까 존속 맞죠. 직계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계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고모는 아니에요. 내 피가 안 섞여 있잖아요. 고모 피가 내한테 섞여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외삼촌은 왜 내 생각에는 외삼촌 피가 내한테 섞여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 좀 이상하죠? 맞는 말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직계 구분되십니까? 자,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려요. 뭐 시험과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뭐 자격증 따서 사회생활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우리가 왜 세상에 내가 살다 보면 길사도 있고 흉사도 있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왜 결혼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결혼 좋은 일은 우리가 축하 안 해줘도 돼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맞죠? 축하해주는 게 도리지만 좋은 일은 그냥 뭐 어느 날 아이고 그때 못 가봐서 미안하다 축하해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축하한다. 끝나요 그게. 근데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게 사망하는 거 있죠. 누구시 왜 있다 보면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꼭 반드시 가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떠냐면은 직계들. 여러분 직계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직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윗대죠. 직계 전속 몇 분 살아계신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살아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세요. 두 분. 윗대가 정조 고조는 뺍니다. 총 직계 전속이 몇 명입니까? 아버지 쪽으로 3명, 엄마 쪽으로 3명, 총 6명이에요. 6명 중에 과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분 살아계신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분 안 됩니다. 총 6명, 다 살아계셔도 6명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내 피를 물려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혹시 누가 돌아가셨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인데 아버님 돌아가셨다. 이거는 만사를 제치고 놓고서 위로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나누어 줘야 돼요. 어머님 돌아가셨다. 무조건 가셔서 좀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할아버지 별거 아닌 사람 아니에요. 이분으로 따지면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입니다. 이분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웬만한 일이 있다면 다 제외하시고 가셔서 조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누가 결혼한다. 그건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요 사람들은 꼭 가야 됩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예요. 자, 나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와이프 있겠죠, 부인. 요게 우리 집사람이라 쳐요. 집사람 직계도 똑같아요. 그리고 부부는 하나로 칩니다. 나는 결혼했어요. 그럼 나의 직계 존속은 총 몇 분이 해당된다? 12분입니다. 처가에도 요게 처고 아버지 엄마 있잖아요. 그게 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장인 장모가 되겠죠. 이게 직계입니다. 직계. 내 직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로 쳐요. 법에서 부부는 하나로 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직계 존속은 몇 명이고 하면은 12명이에요. 12명 중에 자 우리 처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처가 쪽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안 계시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장모님만 살아 계시네요. 저는 직계 존속이 지금 와이프 쪽으로 총 합해갖고 3분밖에 안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맞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급하고 이러더라도 꼭 가서 슬플 때는 위로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사회생활 하시는 방법이죠. 이런 게 어긋날 때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를 기준으로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슬픕니다. 일이 있어요. 안 가셔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요 색깔이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저는 아들하고 딸아들이 있습니다. 딸아들이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입양을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입양자는 법적으로 내 친딸입니다. 친아들이에요. 얘들과 우리 아들과 요 입양한 딸은 법적으로 그냥 친아들, 친딸이에요. 유산을 상속하더라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법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구분 되시나요? 이거 중요해요. 사회생활할 때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중요해요. 요거 되셨죠? 자, 계속 한번 봅니다. 자, 직계존속 이거 이해되십니까? 직계존속입니다. 존속은 만 60세 이상 돼야 돼요. 59살까지는 안 해줍니다. 다만 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님이 소득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58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있어요. 그분은 공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조건 소득이 일단 100만 원 이하라는 가정하에 이 조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100만 원 이거 넘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됐죠? 직계 존속은 몇 살 이상 돼야 된다? 60살 이상. 직계 비속은 자식들입니다. 몇 살까지? 만 20세 이하.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나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나라 나이 구할 때는 얘가 2000년도에 태어났다 쳐요. 됐어요? 내가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2019년이잖아요. 몇 살이라고 대답하나요? 우리나라 나이 구할 때는 지금 2019년에서 2000년을 빼요. 그럼 19이잖아요. 그게다 더하기를 해요. 그럼 걔는 20살이랍니다. 지금 2000년생은 20살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20살 맞지? 2000년 19년 빼기 2000이니까 빼면 19잖아요. 19에다 더하기를 해요. 그게 20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살로 쳐죠. 근데 이게 우리 원천중에서 나이는 그렇게 안 따져요. 월은 관계없습니다. 1월 1일, 12월은 필요 없어요. 연 빼기 연, 생일도 필요 없어요. 연 빼기 연. 그렇다면은 어떻게 따진단 말입니까? 2019년 빼기 2000년은 19살로 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에 따라서 나이가 막 달라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연 빼기 년입니다. 되시겠어요? 그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게 1월달에 태어난 사람하고 12월달에 태어난 사람 사실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원천징수 여기에서는 연 빼기 년을 해버립니다. 월은 필요가 없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2000년생은 언제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2020년까지 돼요. 2021년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할 때는 걔는 안 되는 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 20이잖아요. 그게 연 빼기 연 했을 때 20까지는 해줘. 21 되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나이가 복잡해요. 이거 방금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나이도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 했잖아요. 2019 빼기 2000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복잡해요. 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아직 법으로 규정된 게 없어요. 규정된 게 없고 그래서 그래요. 자, 요 나이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돼야 됩니다. 다음 형제자매도 돼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요 사람들 있죠? 나를 기준해서 형동생 됩니다. 단 같이 살아야 됩니다. 조건이 뭐 있어요? 첫 번째,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소득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나이 조건이 맞아야 되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처제 있죠? 처제. 저 결혼했습니다. 처제가 있어요. 처제가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얘는 내 공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내 형제예요. 처제는 내 형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무엇이라더라? 일심동체.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우리 와이프 동생이고, 우리 와이프 동생은 내 동생이고, 내 엄마는 내 엄마고, 우리 와이프 엄마는 내 엄마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거 좀 알아주시고. 자, 다음 위탁아동이네요. 위탁아동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봐요.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아마 위탁아동은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잘 안 놓을 거예요. 안 놓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도 알아두세요. 위탁아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부모 없는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모아가지고 복지원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애들 그런 애들만 모아서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보육원 맞네요. 보육원. 보육원 그런 데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집단 생활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모 여러분 혹시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요 애를 집에서 좀 키워주세요. 아무래도 단체 생활 시키는 것보다 집에서 따스한 반미기 가면서 키우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클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아서 맡기고 키우는 게 있어요. 그게 위탁아동입니다. 위탁아동 키우는데 뭐 돈을 조금씩 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인가 얼마 줘요. 근데 뭐 밥값 정도밖에 안 줍니다. 옷값 뭐 교육비 이런 거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정말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요. 어떤 거냐면은 왜 입양해서 키우는 분 있죠. 정말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내 아들도 키우기 승질나 죽겠는데 나무아 키우려 생각해봐요. 진짜 가슴을 뜨거운 가슴이 아니면 못 키운다 생각돼요. 위탁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깐난쟁이들 얼마나 사고 많이 칩니까? 우리 애들도 클 때 아이고 하여튼 막 사고도 많이 나고 하여튼 골 때렸어요. 아무튼 이거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꼴랑 몇십만 원 줘요. 그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요거. 근데 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위탁아동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밑으로는 20세, 울로는 60세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있죠. 우리 장애우 있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덕 제한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도덕은 무조건 장애인이라도 도덕이 200만 원인데 그 사람 안 됩니다. 도덕이 있으면 부양이 아니고 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있는데 우리 형님은 부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38입니다. 38인데 우리 형님이 장애가 있어요. 그분은 첫 번째 도덕이 없으니까 돼요. 근데 나이에서 걸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알아주시고 소득 제한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다음 직계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장인, 장모, 시부모, 시부, 시보를 포함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전에 했던 거 나이꼴 우리 와이프다. 다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첫 번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빼면은 나와야 된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안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생계를 요 사람들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와 우리 집사람 되겠죠. 우리 와이프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애들.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번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자식은 주민등록번호에 안 나오더라도 같이 사는 거로 봐주겠단 말입니다. 왜 이거 해주는가 하면 자, 요런 경우 직계비속. 애들이 학교 관계로 어떻게 됩니까? 외지에 나가서 서울에 가 있다. 아니면 대전에 가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애가 어려서 우리 와이프가 같이 키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내가 또 갈매기 아빠입니까? 무슨 아빠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맞나? 갈매기가? 하여튼 날아가는 새 아빠. 그런 아빠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은 서울인데 갈매기처럼 부산에서 한 달 있다가 한 주말에 한 번씩 올라오고 이런 아빠. 그런 아빠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되셨어요? 요거 됐고.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비속입니다.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고요. 두 번째,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자, 나의 직계 존속 또는 우리 와이프의 직계 존속입니다. 즉 누구 말합니까? 주로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를 말해요.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장인 장모 물론 윗대도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직계 다 그림 보여드렸죠.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개를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직계가 중요한 거예요.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따로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사람은 해주겠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애매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주거 형편이란 말이 있죠. 이거 참 이 말이 애매해요. 주거 형편이 뭔데?
집 있는데 빈칸도 있는데 빈칸 없으면서 있다고 있으면서 없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죠.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면 대한민국 안에서 살면은 주거 형편으로 봐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주거 형편인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말을 역으로 말해보세요. 역으로 말하게 되면 외국에 살고 있으면 주거 형편으로 봐주지 않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이 부모는 기본 공제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만 60세 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이래서 필리핀에 요양차 그냥 연금 받는 거 가지고 필리핀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도덕 없고 위직계 존속 60살 넘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대한민국 안 살잖아요. 주거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아주 폭넓게 해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동거 가족으로 취약, 질병, 요약, 근무 등으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경우 있었잖아요. 방금 부모님이 방금은 휴양차 그게 살고 계신 거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됐네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대한민국엔 도저히 치료가 안 돼. 근데 보니까 인도에는 그 수술 기술이 있어서 된다 그래요. 거기서 근데 요양을 좀 시켜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6개월 도 몸이 약하니까 6개월 1년 동안 뭐 집중 치료를 받아서 1년 뒤에 그렇게 거주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는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외국에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준다? 질병 치료의 목적이 증명이 되니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단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요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요게 별거 없어요. 내용 많아 보이지만 요거 한두 번, 두세 번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시겠어요? 요 인적 기본 공제가 돼요. 자, 요 가족관계 요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관계 이건 아시죠? 이거 모르면 저 좀 말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족보 관계 좀 문제가 있죠. 이 정도 아셔야 돼요. 됐다야? 네.